예, 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가천의대 길병원에 있는 호흡기내과 정성환 교수고요. 오늘 말씀드릴 것은 여러분들이 요즘에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죠. 이 코로나 걸리고 난 다음에 생기는 이 롱 코비드라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이 롱 코비드에 의한 여러 가지 합병증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특히 이제 폐 쪽으로, 호흡기 쪽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이제 폐섬유화증이거든요. 그래서 이 폐섬유화증을 어떻게 우리가 조기 진단할 수 있는지, 또 발견됐을 때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지금 글로벌하게 코비드19가 아주 많이 이제 퍼져 있다는 거는 여러분 잘 아실 것 같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동안 굉장히 심했다가 3, 4월 달에 굉장히 심했다가 그동안 한동안 좀 잠잠하다가 지금 다시 7월이 되면서 다시 악화되는 그런 소견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7월 10일 기준으로 한 건데 전 세계적으로 약 5억 5,800만 명이 일단 진단되고, 이건 단순하게 진단이 된 숫자입니다. 실제로는 그보다 한 배 정도는 배 이상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사망도 전 세계적으로 637만이나 사망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제 돌아가셨고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동안 올해 연초만 해더라도 60만, 70만 사이로 아주 잘 유지가 됐다가 3, 4월 달에 아주 브레이크가 생기면서 지금 아주 급격히 증가해서 지금 1,850만 명 정도 이렇게 진단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오늘 보니까 한 4만 명 정도 이렇게 진단이 돼가지고 좀 다시 좀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사망률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사망률이 약 1.2% 정도, 전체 환자의 약 1.2% 사망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동안 의료 시설이나 이런 데를 잘 이용해서 그런지 사망률은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아주 제일 낮은 나라에 속합니다. 한 0.13% 정도로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다행히 사망률은 좀 적지만 그래도 한 질환에 의해서 지금 현재로 보면 24,600명 이상이 이제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어쨌든 아주 심각한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코비드19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오는 기전을 간단히 말씀드리겠는데, 우리 몸 속에 있는 이 호흡기 상피세포에 있는 ACE2라는 그런 그 장기가 있습니다. 표지자죠. 리셉터라고 하는데, 그쪽으로 이제 이 바이러스가 그쪽 ACE2라는 그런 이런 단백질을 통해서 이게 쉽게 얘기하면 우리 몸속에 들어오는 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관지 상피세포에 있는 ACE2라는 그런 표지자를 통해서 이 바이러스가 들어오고, 이때 TMPRSS2라는 그런 단백질이 작용을 해서 더 잘 들어올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비드19로 입원하신 환자분들에서 중요하게 주로 입원한 환자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근 들어서 오미크론 같은 경우는 경증이 대부분이지만 그래도 입원하시는 분들 보면 이렇게 고혈압, 당뇨, 그다음에 심내혈관 질환, 그다음에 만성신장 질환, 만성신부전이죠. 그다음에 이제 암 같은 악성종양, 그다음에 만성 간질환, 간경화나 간염, 그다음에 만성폐성 폐질환 같은 그런 폐질환, 또 폐섬유증 같은 그런 기존 질환들이 있을 경우에 그런 기저질환을 갖고 계신 환자분들한테서 더 쉽게 얘기하면 오미크론이나 이런 코비드19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더 중증이 되는 경향이 좀 많겠다. 그래서 특히 이런 기저질환을 갖고 계신 환자분들께서는 그런 점을 좀 미리 아시고 좀 이렇게 주의를 더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개 이제 임상경과는 지금 오미크론 같은 경우는 대개 이제 경증 질환으로서 염증을 좀 일으키고, 대개 이제 기침이나 그다음에 이 목이 아픈 증상, 그다음에 가벼운 발열, 그 정도로 해서 이제 경증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런 기저질환 중에서 이제 심내혈관 질환, 그다음에 고혈압, 당뇨, 이렇게 기저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중증 질환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이 기저질환이 없는 건강하신 분들에 비해서는 훨씬 높을 수 있음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 들어서 이제 이 롱코비드라는 그런 말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실제로 의학적으로 이런 용어가 이제 정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롱코비드의 개념은 최소한도 급성기로 코로나를 앓고 난 다음에 4주 이상 여러 가지 증세가 지속되는 걸 갖다 롱코비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통계를 보면 전체 코비드 환자, 이제 그 코로나 걸리는 환자분들이 약 10% 정도에서 4주까지 증상을 보이는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4에서 5% 정도는 대개 8주 정도까지, 그리고 한 2% 정도에서는 12주가 한 3개월 이상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가 롱코비드라고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타나는 증상은 대개 기침, 호흡곤란, 전신 피로감, 그 다음에 정신의 어떤 이상이라든지 정신 상태의 어떤 혼미, 인지기능 저하, 뭐 이런 것들이 잘 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가슴의 통증이라든지 어떤 압박감, 불편감, 그 다음에 심박동이 증가하는 거, 그 다음에 기립성 결합이 생기는 거, 그 다음에 관절통, 두통, 근육통, 그 다음에 심지어는 이제 탈모 현상이 생길 수 있고, 또 많은 환자분들이 또 경험하시는 것이 후각이나 미각이 이제 소실되는 그런 게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소화기 증상도 생깁니다. 이게 주로 호흡기 질환이 제일 많지만, 그래도 그러니까 전신 질환이죠. 복부 통증이라든지 설사, 구역질 또는 간 기능의 이상. 거기 또 여기는 말씀 안 드렸습니다만 이제 콩팥 기능의 이상,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올 수 있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이게 어느 한 군데만 오는 게 아니고 아주 전체적인 질환, 전체적인 장기, 주요한 장기에 다 오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증상들이 최소한도 한 달 이상 또는 세 달에서 한 6달 이상 가는 경우도 있겠다 하는 걸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간단하게 보시면 이 폐에서는 이제 호흡곤란이나 기침, 그 다음에 심장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흉부 통증이나 또는 심장염이 증가하는 것, 그 다음에 뇌에서는 이제 혼미 증상 또는 이제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것, 그 다음에 뭐 비장이라든지 간 기능 이상, 그 다음에 장애 이상, 콩팥 기능 이상 또는 취장 이상까지도 오는, 그러니까 전신적으로 다 증상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서 제일 많이 오는 거는 이제 호흡기 증상하고 주로 이제 심장, 뇌 증상 이런 것들이 좀 잘 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이런 롱코비드가 있을 때 주로 호흡기 증상으로서는 어떤 게 있을 수 있겠냐면 제일 대표적인 게 이제 숨이 찬 증상이 되겠고, 그 다음에 기침, 그 다음에 이제 객담 또는 이제 이 목이 불편한 인두가 불편한 그런 불편감, 그 다음에 흉부 압박감, 그 다음에 흉통 그런 것들이 이제 있고, 이제 오늘 사실 제일 이제 말씀드리는 것 중에서 중요한 거는 결과적으로 이제 롱코비드가 가면서 이 폐에 섬유화증이 생기는 게 제일 위험한 증상이거든요. 그래서 폐 섬유화증이 발생하면 초기에는 되게 기침이나 흉부 압박감 같은 것이 이제 발생하는데, 이게 점차적으로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 자체는 음성으로 되는데 증세가 지속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증세가 지속되면서 주로 호흡곤란이나 또는 저산소증 같은 그런 증세가 왔을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폐섬유화증이 이제 오고 있구나. 그러니까 빨리 한번 전문 의료기관에 가서 한번 진단을 받아야 되겠다는 걸 좀 인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개 그러면 모든 분들한테 이렇게 오냐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모든 분한테 오는 건 아니고 전체 코로나 환자 중에서 약 0.1에서 0.15% 정도가 이제 폐섬유화증이 발생이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초기 증상으로는 호흡곤란이나 기침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주로 이제 초기 증상으로 처음에 알았을 경우에 좀 증상이 여러 가지로 다방면으로 좀 한 5가지 이상 나오는 경우가 있다든지, 또는 처음부터 이렇게 좀 고농도 산소가 필요한 그런 중증 호흡곤란이 좀 있을 경우에, 또는 심지어는 중환자실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이렇게 처음에 코로나 증상이 심할 경우에는 우리가 이게 폐섬유화증이 이제 발생할 가능성이 높겠다 하는 걸 조금 알고서 이제 좀 어느 정도는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또 누차 강조를 드립니다만은 고혈압, 당뇨, 심혈관 질환이나 만성호흡기 질환 등의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질환들이 같이 이렇게 갖고 있어서 이제 동반 질환이라고 하는데, 이런 동반 질환들이 원래 있으셔가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치료를 받고 계신 분들은 특히 이제 더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를 이제 누차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혈액 검사에서 여러 개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요. 이 중에서 특히 이제 중요한 거는 그 혈액 검사에서 백혈구수치가 굉장히 증가하면서 염증이 굉장히 증가하는 그런 소견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더 조심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고, 특히 이제 연세로 볼 때는 65세나 70세 이상의 고령의 환자 어르신에서 이게 이제 잘 발생할 수 있으니 좀 특히 더 조심하셔야 되겠다. 대개 이제 65세, 70세 이상 되시면 이제 여러 가지 위험 요인들이 있으시죠. 이제 이런 동반 질환들이 많고, 또 이렇게 한번 걸리시면 코로나 같은 거 걸리면 이제 쉽게 넘어가시는 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상당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이런 위험 인자들에 대해서 조금 미리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보면 되게 이제 이 섬유화증 생길 때는 쉽게 말씀드리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이 폐 속에서 염증을 굉장히 증가시켜가지고 섬유화를 일으키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치료 받았던 케이스를 한번 이렇게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60대 남자분이신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진단을 받으시고 되게 한 6주 이상 지속되는 그런 기침을 주소로 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CT를 찍어 보니까 멀티플 지지오라고 그래서 이렇게 CT상에서 이렇게 뿌옇게 보이는 그런 소견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침을 많이 하시고요. 대신 이제 열이라든지 뭐 이런 거는 증상이 많이 이제 좋아지신 상황에서 이제 오셨는데, 다만 이제 기침을 오래 하셔서 보니까 이렇게 뿌옇게 나타나는 그런 소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비교적, 물론 이런 경우는 이제 폐섬유화증의 일부이기는 하지만은 굉장히 초기의 폐섬유화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교적 경증의 폐섬유화증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이렇게 진단을 받으신 다음에 스테로이드라고 하는 이제 먹는 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먹는 약으로 해서 치료를 한 8주 정도 받으시고, 그 다음에 한번 다시 검사를 해봤더니 증상은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그리고 검사를 해봤더니 이렇게 깨끗해졌습니다. 그래서 섬유화증이긴 하지만 그래도 빨리 그래도 치료를 받고 호전되시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인데요. 이분도 60대 여자분이신데 60대 후반의 여자분이십니다. 이분은 이제 코로나 걸린 다음에 2개월 이상 지속적인 기침하고 이제 호흡곤란으로 해서 오셨는데, 여기 보시면 폐 엑스레이에서 보니까 뿌옇게 좀 나타나는 소견을 보이셨죠. 그래서 폐섬유화증이 생기셨나 보다. 그 전에 엑스레이는 괜찮으셨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갑자기 생겼고, CT를 찍어보니까 이렇게 뿌옇게 이렇게 나타난 소견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아까 보여드렸던 전분보다는 조금 더 사실 좀 진행된 케이스로 해서 이렇게 이제 뿌연 그라운드 그래스 패턴이라고 해서 이제 젖빛 음영이라고 하는 그런 음영이 뿌옇게 보이면서 망상이라고 해서 이렇게 허옇게 보이는 그런 실과 같은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증가된, 그러니까 조금 진행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이렇게 진단을 받고 먹는 약으로 이제 치료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한 3개월 정도 치료를 하고 거의 완치 수준으로 이렇게 전에 비해서 훨씬 호전된 소견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3개월 치료 받고 이제 완치되셔서 이제 약을 끊으시는 상황이 됐고, 뭐 전신 상태도 좋아지셨고, 그 다음에 기침이나 이런 것도 괜찮으셨고, 폐기능 검사상도 이렇게 좋아지신 그런 소견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케이스인데 이건 조금 더 심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코로나로 진단되신 다음에 그 다음에 4주 이상 지속적으로 계속되는 이제 만성기침하고 숨찬 걸로 해서 오셨고요. 이거 보시다시피 여기 밑에가 이렇게 뿌옇게 된 소견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CT를 찍어보니까 이렇게 뿌옇게 된, 아까 얼핏 보시더라도 전에 보였던 두 분의 어떤 그런 경우보다 훨씬 좀 악화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일단 진단을 받으신 다음에 이제 코로나로 인한 그 폐섬유화증으로 이렇게 진단을 받으셨고요. 그 다음에 먹는 약으로 이렇게 해서 한 6주 정도 치료를 하셨는데, 연세가 한 70대 후반으로 좀 고령이신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그래도 이렇게 뿌옇게 보였던 부분이 호전된 소견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
복용 6주 후에 이제 거의 이거 찍어본 사진인데, 그 다음에는 이제 더 증세는 호전이 되셔가지고, 이 오랄 스테로이드라는 걸 먹는 약은 이제 끊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은 그냥 보존적으로 이제 기침, 간혹가다 생길 수 있는 기침이나 이제 가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치료를 받고 이제 계십니다. 거의 이제 이거 좋아지신 케이스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롱 코비드에서 이게 제일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폐소미화증인데, 폐질환 중에서는 제일 위험합니다. 폐소미화증이 당연히 제일 위험한데, 이것을 이제 예방을 위해서는 증상이 있을 때는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 가장 중요한 거는 증상이 4주 이상 오래된다. 그렇다면 빨리 이런 롱 코비드에 의한 합병증이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이걸 확인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호흡기 증상이 있을 때는 즉각적으로 이제 병의원을 방문하셔가지고 CT 등 전문적인 검사를 빨리 받아보시는 게 좋겠다 하는 걸 좀 말씀드리고,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심장 또는 신장, 뇌혈관, 당뇨 같은 질환들이 있거나 또는 만성호흡기 질환이 있을 경우에는 굉장히 더 조심하시고, 특히 이제 이런 증상이 오래 갈 때는 반드시 해당 의료기관에 가서 전문적인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이제 처음에 코로나가 걸리시고 난 다음에 증상이 경증으로 지나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기는 경우가 거의 아주 드뭅니다. 그렇지만 대개 이제 기침, 가래, 발열 같은 그런 증상들이 5가지 증상이 이상이 이제 지속적으로 나타난다. 그렇다면은 빨리 이렇게 확인을 해서 이렇게 초기의 약물 치료나 또는 비약물적으로 이제 재활 치료라든지 이런 거를 받으셔야 된다. 이걸 좀 말씀드리고, 그래도 이제 호흡곤란이 심하거나 그럴 경우에는 이제 호흡 부전이라고 해서 이제 호흡곤란이 굉장히 심한 증상이 호흡 부전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빨리 인공호흡기 치료나 또는 심지어는 이제 이게 산소가 이제 섬유화증이 심하면 산소가 잘 흡수가 안 됩니다. 인공호흡기를 하더라도. 그럴 경우에 이제 에크모라고 해서 체외산소 순환기라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걸 달아가지고 빨리 이제 치료를 받으셔야 된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일반적인 폐소미화증이 이제 발견이 된다 하더라도, 이 폐소미화증이라는 사실 굉장히 아주 무서운 질환이라고 이제 모두들 이제 인식하시고 계실 텐데, 그래도 이제 보셨지만은 그 전에 몇 개의 케이스에서 보셨지만은 되게 초반기 치료를 빨리 적정한 약으로 잘 치료하면 상당히 일찍 좋아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증상이 있는 분들은 빨리 이제 전문 검사를 받은 다음에 거기서 나왔을 경우에는 이제 거기에 적절한 치료로서 이제 스테로이드 치료라는 게 있는데, 그걸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이제 더 오래가는 그런 증상이 있을 때는 이제 항섬유화제라고 있거든요. 폴피누린이라든지 또는 닌테다닙이라는 약이 있습니다. 그런 약제들을 이제 스테로이드 치료한 다음에 나중에 이제 이렇게 추가로 이제 치료하는 경우가 있고, 지금 팜레블루밥이라는 약하고 펜트락신이라고 하는 약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항섬유화제로 개발하고 있는 약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금 코로나로 인한 그 폐소미화증 치료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는 지금 임상시험 중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마 올해는 넘어야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넘어서 나오면 이런 신약들이 이제 서로 거기에 또 적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지금은 아직 이제 임상시험 중이기 때문에 아직 이제 직접 쓸 수는 없고, 이제 그런 결과들이 나오면 아마 이제 이렇게 쓸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비약물적인 치료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재활치료, 그러니까 운동요법이죠,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사실 이제 숨 차시고 이제 이런 면이 많기 때문에 이걸 고동이 굉장히 불편하시지만, 그래도 어떤 재활치료, 전문적인 재활치료 의료기관에서 받을 수도 있지만은 집에서 이제 또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집에서 가벼운 운동, 걷기 운동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가볍게 운동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추천을 드립니다. 거기에 이제 동반돼서 이제 세균 감염, 폐렴 같은 게 생길 수가 있는데, 그럴 때 이제 항생제를 이제 주로 같이 동반 치료해드리고, 기존에 이제 흡연하셨던 분들은 당연히 금연하셔야 됩니다. 금연하시고 주변에 환경 요소가 좀 좋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공기 나쁜 데는 좀 피하시고요. 어디 가실 일이 있어도 공기 나쁘가는 이제 공기 나쁜 이제 그 도로 교통이 안 좋거나 또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는 가급적 좀 피하시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환경적인 유해인자를
좀 피하시는 게 좋겠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요즘같이 이제 아주 더위가 심할 때는 또 이제 에어컨 같은 걸 이제 켜고 이제 지낼 수밖에 없는데, 그 온도차를 너무 크게 하시면 이 과도한 온도차에 의해서 이렇게 호흡기가 더 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적정한 3도 내지 5도 정도의 외부 기관의 기온하고 한 5도 이내에서 이렇게 기온차를 두고 이렇게 관리하시는 게 좋겠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직접 이제 이렇게 호흡곤란이 있을 때 쓰는 이제 고농도 산소를 주는 기구고요. 심할 경우에 이렇게 이제 이 인공호흡기를 이렇게 치료를 해서 이렇게 인공호흡기 치료할 수가 있고, 더 심해지면 인공호흡기 치료에다가 이제 에크모 치료라고 해서 이렇게 혈액을 바깥으로 빼가지고 여기서 산소를 충전해가지고 다시 혈액을 넣어드리는, 몸속으로 넣는 이런 체외순환 장치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이제 치료할 수가 있겠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전체 코비드 환자의 약 10% 내에서 이제 이 롱코비드라는 게 이제 생길 수가 있고요. 전체 코로나 환자의 약 0.1에서 0.15% 정도에서 폐섬유화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사실은 이게 한번 발생하면 또 상당히 신경을 써서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는 이런 것들을 이제 알고는 계시는 게 좋겠다는 걸 말씀드리고, 특히 이제 중증 중증 코로나 환자들에서 이게 더 잘 생긴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중증 코로나 환자의 한 2 내지 6% 정도에서 폐섬유화증이 후유증으로 남기 때문에 초기에 빨리 이런 증세가 있으시면 빨리 검사를 받으셔서 빠른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겠다 하는 걸 좀 권고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조기 발견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런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기저질환들이 이제 계신 분들, 특히 뇌혈관 질환, 그다음에 만성폐쇄성 폐질환, 그다음에 이제 당뇨 같은 질환들이 있으신거나 이제 고령이신 환자분들께서는 이런 위험인자들이 좀 높을 수 있으니 그 점을 좀 감안해서 좀 증세가 이상하면 즉각 이렇게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으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빠른 시간 내에 치료를 받으면 그래도 대부분 이 코로나에 의해서 폐섬유화증 생기는 거는 아주 중증으로 가는 것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일반적으로 다른 이제 폐섬유화증이 있거든요. 특발성 폐섬유증이라고 하는 질환들이 있는데, 그런 질환들에 비해서는 훨씬 치료 효과가 좋고 예후도 빠른 시간 내에 치료하면 좋을 수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너무 지나치고 이 섬유화증이 너무 진행이 된 다음에 치료받으면 그만큼 치료 효과가 좀 떨어질 수가 있고, 또 이게 후유증에 오래 남을 수 있다는 거, 그거를 좀 생각을 해서 이렇게 대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이제 오늘 강의는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에서 질문 주시는 것 같고 답변을 하고 오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질문이 올라와 있는데요. 폐섬유화증이 걸린 것 같은데, 그럼 내과를 가야 되냐? 예, 우선 내과를 가시고요. 내과에서 우선 진단을 받아보십시오. 내과에 가시면, 뭐 주변에 있는 내과에 가시면 일반 영상사진이라든지 이런 거를 찍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영상사진도 있고, 그 다음에 폐기능 검사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해서 만약에, 주변에 가셔서 이렇게 혹시 만에 하나 진단을 받으시면, 그러면 이제 종합병원이나 아니면 상급종합병원 같은 데로 이제 일단 가셔가지고 거기서 전문적인 추가 진단을 받고 그다음에 처치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예, 폐섬유증이 생명에도 위험한 거예요? 예, 당연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뭐 폐섬유증 종류가 여러 가지지만은 어쨌든 폐섬유증은 아주 이제 생명에도 이제 지장이 많기 때문에 조기에 발견해가지고 조기에 치료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탁구를 좋아하신다고 되어 있고요. 코로나 초창기에 운동선수들이 코로나에 걸리면 폐기능이 약화돼서 예, 이제 코로나에 걸린 폐기능이 약화된,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 그렇지 않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런 폐섬유증이나 이런 치명적인 그런 합병증이 있을 경우에는 폐기능이 떨어지죠. 그렇지만은 대개의 코로나에서는
일시적으로 조금 폐 기능이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만은 잘 그렇게 합병증이 없이 잘 치료하면 그러면 거의 대부분 다 정상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그 점은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지금 이제 문제는 이게 코로나 앓고 나서 롱 코비드로 넘어가면서 어떤 합병증이 생겼을 때, 특히 이제 폐 합병증이 생겼을 때, 그때는 이제 폐섬유화증이나 이런 게 이제 염려가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고 그래야지만 폐 기능이 돌아올 수 있겠다 하는 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코로나 확진 이후에 종종 기침을 심하게 하신다고 돼 있고, 이게 폐질환 초기 증상이라. 근데 이제 그럴 수도 있는데요. 그저 종종 기침하시는 거는 그렇게 문제는 안 됩니다. 근데 이 기침이 되게 생활하시는데 불편할 정도로 자주 하거나 그러신 분들은 기침의 원인을 반드시 찾아봐야 됩니다. 코로나 앓고 난 다음에.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여기서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만은 이 코로나 앓고 나서 기침 생기는 요인들이 몇 가지 또 있습니다. 일반 섬유화증이 안 갔다 하더라도 일반 기관지염이 이제 좀 오래 가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폐 말고도 이렇게 상기도 같은데 코나 이렇게 비염, 코 속에 이제 비염을 일으키거나 또는 이제 부비동염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런 경우는 이제 만성기침이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기침이 오래 가시면 그러면 이제 이렇게 폐도 한번 보고 그다음에 코나 이쪽도 한번 확인해서 비염이나 부비동염 뭐 이런 게 있는지 이제 확인을 좀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코로나 후유증이 좀 심하셨는데 어느 과를 가서 검사해 보시는 게 좋을지.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코로나에 대한 거는 가까운 데에서 우선 내과나 또는 가정의학과에 가셔가지고요. 개인 병원에 일단 가셔가지고 먼저 한번 좀 진찰을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큰 병원에 증상이 심하시고 호흡곤란이 심한 어릴 때는 큰 병원에 직접 가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그저 그렇게 증상이 심하지 않을 경우에는 우선 이제 일반 내과나 가정의학과 가서 먼저 한번 1차 진료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개는 그 1차 의료기관에서 먼저 받고 거기서 문제가 있으면 이렇게 큰 병원으로 이제 이송이 되기 때문에 그 단계를 거치시는 게 좋겠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압병실은 왜 필요하냐고요? 이거는 이제 코로나 걸렸을 때 이 코로나는 이제 비말 감염이 되거든요. 비말 감염이. 그래서 이 음압병실이라고 이거는 따로 설치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저기 이제 일반 병원에 있는 게 아니고요. 대학병원이나 아니면 큰 병원에 종합병원, 큰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에 이렇게 음압으로 이렇게 음압 장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압 장치를 이제 설치를 해서 그 병실 안에 있는 모든 이제 균이나 바이러스나 이런 걸 다 이렇게 뽑아가지고 그거를 이제 필터링 해가지고 이제 필터에다가 잡아주는 그런 기능이 있거든요. 그런 게 이제 음압병실인데, 그런 음압병실은 이제 균이 나올 때, 바이러스가 나올 때 그때 필요한 거고, 롱코비드 같이 이제 균은 안 나오는데 이런 증상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롱코비드에서는 별로 관계가 없습니다. 네. 그다음에 에크모 치료라는 게 그게 이제 아까 보여드린 체외순환 방식인데, 이런 경우는 이제 우선은 이 호흡곤란 심하고 그러면 인공호흡기 치료라는 걸 합니다. 인공호흡기 치료를 해서 그래도 폐 기능이 좀 점차적으로 나빠지면서 이 산소가 제대로 우리 몸속에서 이렇게 흡수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공호흡기 치료하는데도. 그럴 경우에는 할 수 없이 이 피를 이제 혈관에다가 이제 그 큰 주사바늘 같은 걸 꽂아가지고 피를 뽑은 다음에 그거를 이제 바깥에 있는 그런 에크모라는 그 체외순환 기구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뽑은 피에다가 산소를 충진해줘요. 충전을 충분히 의료용 산소를 충전해줘가지고 그 충전해준 피를 갖고 다시 우리 몸속으로 다시 넣어줍니다. 그런 작용을 하는 게 이제 에크모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산소가 아주 떨어지신 분들한테 작용하는 그런 특단의 그런 기구가 되겠습니다. 다 하는 건 아니고요. 아주 심하신 분들한테만 이렇게 적용한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폐암 4기 비소세포암의 아드님이신데 늑막에 전이가 되어 흉막에 흉관을 꽂고 생활하시며 1500cc 흉수를 뽑으라고 했는데 아버님 탓에 하루에 2000cc 이상 뽑았는데 이 신장에 무리가 될 수 있냐고. 예, 대개는 하루에 그 1500cc 이상을 뽑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도
우리 몸속에 있는 하나의 그 체액이잖아요. 체액이기 때문에 그게 너무나 많이 빠져나갈 경우에는 연세가 특히 많으신 고령 어르신들한테서는 갑자기 이제 이것 때문에 드물지만 쇼크가 일어난다든지 또는 폐 부종이라는 게 생깁니다. 폐 부종.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1500cc 내에서 이렇게 뽑으면서 조절하시는 게 좋겠다 하는 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그다음 이제 목 뒤에 뭐가 걸리는 느낌이 있는데 초기 증상인가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건 좀 기다려 보시고요. 이 목 뒤에 뭐 걸린 느낌만 갖고서는 코로나라고 볼 수는 없고, 그 다음에 이제 호흡기 증상, 기침이라든지 객담, 그 다음에 가벼운 발열, 그 다음에 근육통 같은 게 있는지 없는지 그걸 좀 같이 보셔야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백신 접종을 안 했는데 독감이나 폐렴구균 접종하는, 특히 이제 연세가 65세 되시는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독감이나 폐렴구균 접종을 꼭 하시는 게 좋겠다는 걸 말씀드리고, 65세 이상 되시면 되게 국가에서 다 이제 무료로 해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고, 이런 기저질환들이 이제 뭐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그런 기저질환들이 있을 경우에는 특히 더 신경 써서 해주시면 좋겠다는 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폐섬유 환자가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뭔가요? 이것만은 꼭 하지 마라. 이건 뭐 이제 이미 진단을 받으셨으면 우선 그 진단에 따른 약물 치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걸 아주 철저히 받으시고요. 약물 치료 철저히 받으시고, 또 심할 경우에는 반드시 산소 치료를 같이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게 그래서 계속 이렇게 진단을 받으셔도 계속 입원하고 계실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개 이제 재택 치료용으로 산소 이렇게 투여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할 경우는 그 산소를 같이 이렇게 산소를 받으시는 게 좋겠고, 이거는 이제 담당 의사 선생님하고 상의하셔가지고 그 산소 처방전이라는 걸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산소 치료를 재택으로 하시면서 심할 경우에는 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섬유화증에 대한 약물 치료가 있습니다. 그 약물 치료를 꼭 이제 받으시는 게 좋겠다 하는 걸 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원인들이 여러 가지 많습니다만 흡연이나 이런 것은 굉장히 안 좋다고 이제 미리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그거는 꼭 지키셔야 된다. 생활 준칙 중에서 흡연이나 주변에 나쁜 그런 그 연기 같은 거는 이게 이제 있는 데는 가급적 피해 주셔라. 이렇게 교통 같은 거 아주 심한 교통 체증이 있는데도 가급적이면은 안 가시는 게 좋겠다는 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치료 잘 받으시고 이렇게 정기적으로 검진 받으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저질환자, 즉 심장 수술하고 당뇨, 고혈압이 코로나에 갈 때도 바로 조치해 주는 것은 뭔가요? 이렇게 이제 기저질환이 계신 분들이 지금같이 코로나에 이제 만약에 걸리셨다 그러면 일단 주변에 있는 해당 의료기관이 있습니다. 코로나 치료해주는 의료기관에 가시면 그 중증화를 막아주고 이제 바이러스를 수치를 좀 떨어뜨려주는 약이 있습니다. 팍스로비드나 이런 몰루피라비르라는 그런 약제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그거를 이렇게 기저질환이 계신 분들한테는 꼭 드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처방을 받아서 드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제 기저질환들이 있을 때는 반드시 그 주변 의료기관에 가서 그 처방을 받으셔가지고 이렇게 복용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경과에 따른 이제 좀 관찰도 철저히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해당 의료기관, 지정 의료기관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이렇게 검사 확인하고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예. 코로나의 폐렴 백신이, 코로나에 꼭 폐렴 백신이 효과가 있는 건 아닌데요. 이제 폐렴 백신을 이제 맞으시면 코로나 때문에 이제 생기는 어떤 코로나를 막아주진 못하지만 코로나 때문에 생기는 2차적인 폐렴을 어느 정도는 막아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후에 코로나 앓고 난 다음에 2차적인 세균성 폐렴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런 거를 이제 이 백신을 맞으시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막아주실 수 있다 하는 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흡연과 코로나는 어떤 연관성이 있나요? 당연히 연관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흡연이 굉장히 안 좋은 게, 흡연이 많으면 기저질환이 없으시다 하더라도 흡연력이 있거나 지금 현행 흡연하시는 분들은 그 코로나가 쉽게 우리 몸속에
더 잘 침투가 됩니다. 예, 왜냐하면 흡연에 의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흡연에 의해서 우리 몸속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받아들이는 그 기관이 있거든요. 세포에 그 AC라고 하는 그런 리셉터가 있습니다. 이 세포에 그런 리셉터가 굉장히 증가합니다. 코로나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것이 굉장히 증가됩니다. 흡연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흡연을 하시는 분들은 코로나 더 잘 생길 수 있다. 그리고 또 좀 더 중증으로 갈 수 있는 확률도 더 높아진다 하는 걸 좀 말씀드리니까 반드시 좀 금연을 좀 하셔야 되겠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그렇게 하셔야 되겠다는 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폐섬유증의 원인이 아직 규명되지 않은 것은 맞을까요? 예, 종류에 따라서 좀 틀립니다. 그러니까 폐섬유증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원인이 지금 발견이 안 된 그런 폐섬유증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특발성 폐섬유증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원인이 명확지가 않은 거죠. 근데 그게 이제 IPF라고 해서 특발성 폐섬유증이라고 하는 건데, 근데 그거는 특발성 폐섬유증은 지금 대개 환경이 나쁘거나 먼지가 많거나 또는 이제 쇠 작업을 오래 하거나 또는 그 먼지 이제 뭐라 할까요? 그 건축에서 이제 뭐 나오는 먼지라든지 또는 목공일을 오래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 잘 생깁니다 이게. 그런 것들이 이제 일부 원인일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른 폐섬유증 일으키는 요인들은 많거든요. 대표적인 게 이 코로나 같은 겁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염증이 심하게 생기면서 폐섬유증이 생기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도 하나의 폐섬유증의 원인이다 하는 걸 분명히 좀 말씀드리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교원성 질환이라고 그래서 이제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있거든요. 류마티스라든지 또는 전신 경화증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있을 때도 이 폐섬유증이 잘 생기니까 그것들을 좀 그런 것들이 이제 원인이 이제 확인되는 그런 폐섬유증이죠. 그러니까 원인이 확인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는데 이 코로나 같은 경우는 아주 대표적인 그런 폐섬유증이 발생의 원인이 된다는 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맥으로 주사하는 치료제도 있나요? 그래서 이게 이제 코로나 때문에 입원을 하시게 되면 정맥주사 치료제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주로 염증을 없애거나 또는 코로나 바이러스 전체 숫자를 좀 줄여주는 건데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주사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게 스테로이드 주사 같은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렘데시비어라고 그래가지고 이거는 원래 이제 다른 이제 바이러스제 치료제로 이제 개발된 건데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에서도 효과가 어느 정도 이제 입증이 이제 나타되고 있는 그런 주사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맥 주사제도 있다는 거. 또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것 중에서 항체 치료제로 주사를 맞는 것도 있습니다. 이게 코로나 심하게 더 번지지 않게끔 하는 그런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항체 치료제, 그 다음에 렘데시비르, 그 다음에 덱사메타손 같은 그런 스테로이드 제제 이런 것들은 다 주사로 치료합니다. 정맥으로 이제 치료하는 제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맥 주사 치료를 잘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섬유화증이 있을 때는 이걸로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 먹는 약으로 이제 잘 복용을 하면서 경과관찰 잘 해서 괜찮은지 이걸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아마 이제 질문이 또 많으시겠지만 아마 시간이 다 돼서 이제 여기까지만 좀 아마 해야 될 것 같고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을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코로나 때문에 걸리는 여러 가지 롱 코비드가 지금 롱 코비드라고 해서 이제 그게 이제 사회적으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국가적으로도 롱 코비드에 대해서 지금 전반적인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폐 쪽으로 나타나는 롱 코비드 중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폐섬유화증이라는 걸 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섬유화증이라고 하면 되게 아주 그냥 다들 무서운 질환이라고는 알고는 계시겠지만 그래도 조기에 발견해서 이렇게 잘 치료하면 이제 완치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이제 물론 이제 굉장히 진행돼 가지고 그것 때문에 나빠져서 아주 나빠져가지고 이제 폐이식 수술을 받거나 아니면 돌아가시는 경우도 뭐 있습니다만 그거는 이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조기에 진단을 잘 해서 빨리 거기에 적절한 치료를 하면 좋아지니까 거기에 대해서 용기를 갖고 이렇게 대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오늘 제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